시각장애 학생 교육 이제 4주차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가요? 이번 이제 9월 마지막 그리고 10월 첫째가 겹쳐 있는 이 주가 이제 4주째인데요. 대면 수업을 바랬는데 이제 이번 주까지는 현재로서는 비대면 수업이고 저희 바람은 이번 주에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과 이번 주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수업인데 이제 3장의 수업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 5주차에는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눈의 여러가지 눈의 기능 구조와 각각의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즉 안구에 대해서 시각계에서 안구 부분 그리고 근육에 관련된 부분들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신경과 뇌를 살펴볼 건데 시신경과 뇌는 그렇게까지 뭐 설명을 드릴 것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신경과 뇌는 이제 그 존재 시신경이 존재하고 뇌가 시각을 담당하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져 있죠. 밝혀져 있지만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미 의학계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우리 수업에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살펴볼게요. 이제 시신경은 망막에 상이 맺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면 그것이 전기적 에너지로 바뀐 정보가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이 그 CPU, 중앙정보처리장치 속으로 보내주는데 필요한 전선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 되게 중요하죠. 주로 시신경은 이제 뭐 시신경이 잘려버린다거나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뚝 이렇게 끊어져 버리거나 시신경이 뚝 끊어지면 그 순간 바로 실명이 돼버리는 거죠. 또는 이제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부가 손상되거나 하면 그 부분의 시력이 상실되겠죠. 그리고 신경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면 끊어진 채로 있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의료 기술에서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을 접합하면서 손가락에 있는 신경들은 이어주는 기술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손 또는 발 같은 거는 잘려도 다시 이렇게 접합 수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의술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시신경은 손가락이라든지 발 정도와의 신경과는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복잡하고 훨씬 복잡하죠. 그리고 가닥 시신경의 숫자도 많고 그래서 그 시신경을 하나씩 이어줄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없고요. 또한 눈 뒤에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것도 거의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신경의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각 피질은 이제 눈을 통해 들어온 신호를 해독하는 것, 즉 뇌입니다. 뇌 피질에서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시각 피질이에요. 시각 피질은 눈, 즉 안구, 시신경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시각 피질에 장애가 있으면 시각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다 제대로 전달했는데 뇌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인식하지 못해서 왜곡되게 보이거나 원래의 그것과는 다르게 보이거나 또는 안 보이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뇌 피질상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뇌의 이 부위가 좀 손상이 돼서 시각적인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뭐 더 이상 진행은 이제 어려운 거죠.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각의 발달인데요. 우리 시각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태내,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눈의 구조 정도만 발달이 되어 있고, 태어난 때는 거의 지독한 약시, 그러니까 거의 맹에 가까운 정도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여러 자극을 받으면서 점점 발달을 시켜나가는 거죠. 뒤쪽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진행 방향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각 기능은 대부분 만 5세에서 6세, 즉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대부분 완성이 돼요. 시각 기능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안에. 그 이후에는 시각 기능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있는 시각적 기능을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시각적 시각 기능이 아니라 시각적 기술, 즉 뇌가 하는 일이죠. 뇌가 시각을 사용하는 기술을 더 정교화해서 발달을 시키는 거지, 기능 자체가 발달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각 기능의 발달에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발달적 접근을 하고요. 7세 이후에는 기능적 접근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6살까지는 시각 기능이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시각 기능을 어떻게든 높여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기능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안경 착용을 해서 교정 시력을 높여주고 시각 기능을 발달을 계속 도와준다거나 한쪽을 가린 치료를 한다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해서 시각 기능을 계속 높여줍니다. 6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발달을 계속 시켜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아이의 시각 기능을 직접적인 시각 기능을 발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시력이 0.처음에 3이 나왔다. 그러면 안경을 착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교정 시력을 올려주는데 노력을 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6세까지 1.0 이상으로 발달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러고 나서 7살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기능적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아이가 6살까지 계속 아이가 처음에 병원에 3살 때 왔을 때는 0.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치료를 했어요. 치료도 하고 발달을 시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데 7세가 됐는데 그때도 아이의 시력이 0.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교정 시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7세 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달이 되지 않으니까 0.4라는 시력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지도예요. 기능적 지도. 그러니까 같은 시력을 가지고도 같은 시력, 같은 시야, 또 같은 대비감도 이렇게 같은 기능을 가져도 어떤 아이는 읽기 속도가 뭐 1분에 100글자를 읽을 수 있고 또 입체적인 모양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색깔도 잘 구별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아이는 읽는 속도도 1분에 50자 정도밖에 안 되고 구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력인데 그거는 바로 시각적 기능, 아니 시기능, 시효율,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시효율이라든지 또 시각적 그 단서라든지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 눈의 기능은 50%고 50% 시각 기능의 50%는 뇌가 담당한다고 했죠. 50%는 눈이, 50%는 뇌가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7세 이후에는 바로 뇌를 발달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까지는 눈을 발달시켜주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시력이 더 이상 발달되지 않게 되는 7세 이후에는 눈이 아니라 뇌를 발달시켜주는 거죠. 즉 눈의 시력은 그대로 있는데
뇌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시 기능을, 시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게 하면 아이가 그 시에 대한 그 해석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력이어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훨씬 책을 더 빨리 읽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단서들, 시각적인 기호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물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물체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죠. 뇌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즉 뇌에 있는 뇌가 하는 시각 기능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바로 7세 이후의 기능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시효율,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시효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시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7세 이후엔 이런 기능적 접근은 바로 시효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시력의 발달을 볼게요. 출생 직후에는 거의 빛만, 불이 켜졌다, 꺼졌다 정도만을 지각하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광각. 빛이 켜졌다, 꺼졌다.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간헐적인 주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좀 지켜보는, 쳐다보는 그 정도 능력밖에 없고요. 생후 3개월쯤 되면 시력이 0.008. 그러니까 거의 이때도 어떤 사물을 견별하거나 또 누구의 얼굴을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빛이 켜졌구나, 꺼졌구나, 앞에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구나 라는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되고 발달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체, 우리가 그 망막에 추체세포, 간체세포 했었죠. 그것이 발달이 완성이 됩니다. 3, 4개월이 되면 조절 능력, 그러니까 눈에 수정체와 각망을 이용해서 원거리와 근거리 물체를 보기 위해서 수정체의 두께와 각막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조절 능력이 그때쯤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쯤이면 0.02, 여전히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때 되면 황반부가 발달이, 그러니까 황반부, 즉 망막의 중심부가 발달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후 9개월이 되면 0.08, 그러니까 이제는 0.08 정도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의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낯가림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이때부터는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한테만 가려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 눈을 통해서 그 사람 어떤 사물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후 4개월 1년이 되면 0.4, 2세가 되면 0.5, 3세가 되면 0.7, 0.8, 4세가 되면 0.8에서 0.9. 점점 이제 시력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5, 6세가 되면 1.0, 10세나 12세가 되면 1.2에서 1.5까지. 그래서 10세인 경우에는 양안시, 입체시의 발달이 완성된다. 양안시, 두 눈을, 오른쪽과 왼쪽 눈을 이용해서 하나의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 양안시죠. 두 눈을 이용해서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기술이 양안시예요. 그리고 입체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입체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입체감 있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입체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에서 12세, 즉 1.2에서 1.5, 보통 사람의 좋은 시력 정도를 갖게 되면 이제는 그 눈의 크기가 거의 성인의 그 크기와 동일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구 크기가 안구의 크기가 성인의 크기와 맞춰서 거의 커지면서 그 시력도 최고 1.5 정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은 이렇게 태어날 때는 거의 광각, 즉
맹인에 가깝게 태어나다가 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각적 기술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체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발달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황반부 발달, 양안시, 입제시, 그 다음에 안축장이 마지막까지 커지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제2장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각장애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각과 이제 청각장애 같은 경우 이제 감각의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감각의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가벼운 감각의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감각의 아주 일부분만의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별로 괜찮을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데 감각의 손상을 입었는데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인 거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어 일상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일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준다. 여기 보시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첫 번째, 그럼으로써 일상생활, 즉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즉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줘서 일상생활과 교육에 어려움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시각장애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어려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력이라든지 시야, 이렇게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적 판단을 해서 시력이 얼마고 시야가 얼마고 뭐 대비감도가 얼마고 또 색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 정도의 지장을 줄 거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교육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줄 거다라고 해서 장애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기준인 거죠. 본인의 어떤 느낌 또는 시각적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두 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장애 판단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판단은 이제 주로 법적인 판단이고요. 주관적인 판단은 이제 교육적 판단 또는 기능적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 정의는 시력과 시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감도, 색각, 안운동 또 이런 것들은 그 시각장애를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요. 그냥 시력과 시야, 시력이 얼마고 시야가 얼마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기관의 기능 상실과 활용 가능한 시각 정도. 그러니까 시각기관의 기능 상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시력이 0.1이다. 그러면 보통의 글씨를 몇 미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기능의 상실인 거죠. 그리고 또 시야도 마찬가지로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의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각장애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급수를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물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능의 상실과 또 활용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또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사회보장적인 부분, 또 이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건지 되지 않을 건지,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법조인과 의료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의료인들은 당연히 이제 의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법조인은 약간 생소하죠. 법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사. 교사도 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죠. 교육법. 그죠? 교육법.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또 일을 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다 행정법.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죠. 교사들이 무슨 그렇게 법에 관계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교육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학교에 교육법이 있어요. 법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육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초중등 교육법, 대학생들은 고등교육법, 큰 테두리 두 가지로 나눠지고 다시 초중등 교육법 속에 우리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이 있고요. 또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적 서비스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법적 정의, 즉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교육적 정의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학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주요하고도 의미 있는 과제들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각을 활용하는 정도와 시각적 과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사들이 선호하고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교육적 정의, 기능적 정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시력이 0.08, 시야가 6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한다면 그 시력표, 여러분들이 시력 검사를 하는 그 판 있죠? 그 판을 5m 정도 거리에서 맨 위에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읽을 수 있으면 0.2, 세 번째 줄을 읽을 수 있으면 0.3이에요. 그것이 학교에 와서 무슨 의미가 별로 없죠. 이 아이는 0.1입니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모든 글씨를 그 0.1의 크기에 맞춰서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또 학교 공부를 할 때는 글씨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변해버리죠. 변하고 책을 읽는 것이 많고 칠판을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고 수행하는 데는 0.1이라는 시력을 가진 정보는 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정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과제 수행을 할 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30cm 거리에서 책을 읽을 때는 쉽게 말해서 글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는 몇 포인트의 글자를 읽을 수 있다. 또는 몇 포인트의 글자를 읽을까? 예를 들어서 20포인트의 글자를 30c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읽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편안하고 빠른 속도로 읽기 위해서는 22포인트가 더 적당하다. 또 그리고 이 학생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시야가 180도인데 이 학생은 남아있는 시야가 60도, 즉 터널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A4 용지를 가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세로 또는 용지가 A4 용지보다는 좀 더 작은
B5 용지의 인쇄물을 제공했을 때 읽기 속도와 효율이 더 좋다. 또 뭐 이 아이는 흰색 종이에 검정색 글씨는 눈부심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고 아이보리색의 무광택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뭐 글씨체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칠판 글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 아이 한 명,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적 정의는 아이들마다 전부 달라요. 아이들마다 전부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바로 교육적 정의, 기능적 정의 또는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교사들이 시각장애 학생이 내 반에 배치가 되면 학기 초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래서 법적 정의와 교육적 정의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놔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